네, 시작해 봅시다. 자, 이제 뭘 볼 거냐면 우리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큰 범주 안에 머신 러닝이 있었죠. 근데 거기서 조금 딥한 개념을 추가한 게 이제 딥 러닝이라는 건데 별반 다르진 않습니다. 방법이 다른 거예요, 방법이. 내부적인 방법이 조금 달라서 딥러닝은 신경망이라고 하는 개념을 활용합니다. 신경망. 그래서 요 개요를 지금부터 한번 볼 거예요.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꼭 요게 나와요, 항상. 인공신경망. 처음에 이 머신러닝을 공부하게 되면 제가 처음에 그랬는데 일단 책을 하나 사겠죠, 보통. 사서 볼 건데 책을 샀을 때 가장 앞쪽에 나오는 것들이 이런 게 나와요. 인공신경망 그래 놓고 이런 게 나와요, 이런 게. 막 뉴런이 어쩌고 저쩌고 뇌가 어쩌고 저쩌고 이 얘기가 나오면서 갑자기 뭐가 나오냐면 시그마에다가 행렬을 막 갖다가 붙여 가지고 연산하는 내용이 막 나와요. 전혀 이해가 안 돼. 뭘 말하는지. 수학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오 이런 건가 보다.' 뭔가 느낌이 오겠지만 수학을 모르고 시작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전혀 와닿질 않습니다. 그래서 수학을 몰라도 할 수 있다고 했죠. 수학적 개념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앞에 나오는 이 인공신경망이 뭘 말하고 있는 건지만 아시면 생각보다 별게 아니에요. 일단 인공신경망은 요렇게 불러요. ANN 이라고 얘기가 나오면 인공신경망을 말하는 거고 사람이 어떻게 학습하는가 가만 분석해 보니까 뇌에 이 신경세포 뉴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뉴런. 사람의 신경세포 뉴런이라는 게 있답니다. 이거 뭐 공부를 하지 않았어도 대충 알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손가락을 이용해서 피부를 누르면 그 피부가 눌렸다라는 그것이 뇌까지 전달이 됩니다. 시작하면 뭐 부저를 누르거나 빨리 누르거나 시작하면 출발을 하거나 뭐 이런 동작을 할 때 "녹색 불이 들어오면 출발하세요."라고 하면 여러분이 눈으로 저 불을 볼 건데 저게 녹색 불이 딱 켜지는 순간 불이 여러분 눈으로 들어가는 거죠. 빛이 여러분 눈에 들어가요. 들어가서 '출발해야지.'라고 하는 그 신호를 만들어서 여러분의 다리까지 전달하는데 뭐 0.5 초인가 걸린다나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뇌가 어떤 정보를 전달받고 또는 어떤 신호를 어딘가로 내보내고 해서 이 전체적인 제어를 할 때 이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을 다 뭘로 만들어 내냐면 전기적 흐름으로 만들어요. 다 아시죠? 몰라도 들어본 적 있어요. 다 전기 신호로 가요. 그래서 사람이 감전되거나 그러면 전기 신호가 이상하게 돌아가 가지고 막 마비가 되고 떨리고 그러는 거잖아요. 여튼 사람의 뇌에는 뉴런이라는 신경세포가 많이 들어 있을 건데 그 녀석이 학습하는 것을 본떠서 모방한 겁니다. 모방한 거. 이게 저도 처음에 공부할 때는 이런 머신러닝이나 신경망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인공지능 막 동영상 같은 거 보면 사람같이 생긴 로보트가 뛰어다니고 백덤블링하고 막 그죠? 개도 막 만들어 주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야 이거 진짜 나중에 사람을 대체할 수 있겠는데? 쟤네들이 우리 막 다 막 지배하는 거 아니야?' 막 그런 얘기들 하기도 하는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아직은.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이쪽 신경망 쪽 계열들은 영감을 얻어서 그냥 모방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인 거고 결국 이걸 지금 컴퓨터가 처리를 하죠. 컴퓨터랑 사람 뇌랑은 어떤 비유할 때 사람의 뇌가 컴퓨터의 CPU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지 진짜 CPU가 우리 뇌처럼 동작하지는 않아요. 절대적으로 달라요. 아직 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대로 연구가 안 끝났거든. 뇌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 이제 능력자분들이 연구를 하고 계시는 거고 이게 완전히 분석이 되어야 그걸 뭔가 컴퓨터로 구현했을 때 의미 있는 뭔가가 있을 거지 아직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방식은 단순히 그냥 모방 아주 요 신경세포라고 하는 뉴런 있죠? 이 뉴런의 동작을 약간 본떠서 컴퓨터에서 동작할 수 있게 뭔가 따라 만든 느낌. 그래서 완전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그래서 뭐 뉴런이 어떻게 동작을 하냐 이런 것들은 쪼끔 더 뒤져 보시면 알 건데 대충은 이래요. 이 신경세포가 엄청 많이 연결이 돼 있습니다. 뭐 엄청이라고 말을 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많이 모여 있고요. 얘네들은 다 연결돼 있어요. 지금 여기가 세포핵이고 이 세포핵과 이쪽 끝에 보면 축색이라고도 불러요. 요 끝에 또 다른 세포들이 연결이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엄청나게 많이 연결이 막 돼 있을 거고 요 사이사이 요 가지 같이 생긴 이쪽 부분에 전기적 신호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전기 신호가 이쪽으로 전달이 되는 방향이 있다고 합니다. 한쪽 방향으로만 흐른대요. 그리고 뭐 이런 결절이 표현되어 있는 것도 있고 요 감싸 보이는 애가 없는 애들도 있고 그렇대요.
감싸고 있는 애가 있으면 전기 신호를 요렇게 점프를 띄워서 무슨 도약을 한다 그래 갖고 빨리빨리 전달할 수 있고, 얘가 없으면 그냥 지나가고 그런대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녀석이 대체 어떻게 학습이라는 걸 하느냐. 참 어렵죠. 사람 뇌가 어떻게 학습을 하는지 사실상 감은 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신경세포들이 전기 신호를 전달할 건데, 그 전기 신호를 전달하는 것을 모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공신경망이라는 녀석을 발표하게 됐대요. 이게 제가 알기로 50년도 더 됐을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하여튼 엄청 오래된 개념이에요, 이 개념 자체가. 근데 예전에는 이 개념을 알고 있어도 제대로 써먹을 수가 없었던 게, 컴퓨터의 성능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사실상 실제 구현해서 뭔가 응용하기가 어려웠는데, 요즘 들어서 컴퓨터의 하드웨어 성능이 엄청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이론들이 제대로 뭔가 응용할 수가 없었다면 이제는 막 갖다가 응용이 가능해진 거죠. 그래서 막 떠오르는 것처럼 느껴지는 건데, 사실상 이제 여러 능력자분들께서 다 미리 다 만들어 놨던 개념들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저 응용하고 있을 뿐이고. 여튼 인공신경망이라는 게 그렇답니다. 인공신경망의 가장 시초 퍼셉트론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공부해 보신 분들은. 네, 이 퍼셉트론은 지금은 사용되는 개념이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더 발전한 개념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 얘만 가지고는 딱히 쓰질 않습니다. 일단 이 퍼셉트론은 앞에서 얘기한 뉴런, 그 뉴런이 어떻게 학습을 하는지, 전기 신호가 어떻게 전달이 되고 그걸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 개념을 그냥 본떠서 만들어낸 개념입니다. 이거 덕분에 현재 머신러닝, 딥러닝 쪽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신경망이라는 개념이 이걸 기반으로 발전을 한 겁니다. 이 퍼셉트론 규칙이라는 걸 가지고 어떤 알고리즘이 만들어졌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게 뉴런의 작동 여부를 결정하는 최적 가중치. 여기서 가중치라는 개념이 나오고요. 일단 뉴런이 작동을 할 거냐 말 거냐. 뉴런의 작동은 딱 그거밖에 없습니다. 전기 신호가 전달이 될 건데, 그 전기 신호가 전달이 됐을 때 그 전기 신호를 다음으로 전달할 건지 말 건지, 이 개념만 이용을 해요, 단순히. 그래서 어떤 전기 신호가 들어왔을 때 역치라고 부르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일정량 이상 전기 신호가 들어오면 다음 뉴런 쪽으로 전기 신호를 전달해 주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전기 신호가 전달되지 않는, 우리도 비슷하게 생각해 보면 그런 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옆 사람이 꼬집어요. 내 팔을 꼬집는데 꼬집었다고 바로 비명이 나오지는 않거든요. 꼬집는 강도가 얼마냐에 따라서 비명을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고, 뭐 그런 개념이 있죠. 전기적 신호가 일정량 이상이 들어오는지를 확인해서 전기를 보낼지 말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신경망 세포들을 그대로 본떠서 여기서 만들어냈다는 건데, 보시면 다 이렇게 그림이 나오게 돼요. 퍼셉트론은 이게 기본이다라는 건데, 왼쪽에 보이는 요게 입력값들입니다. 요게 X 입력값들이고, 얘를 가중치라고 부르는 웨이트가 있어요. 웨이트 값. 이 웨이트 값은 그냥 임의의 어떤 값이 됩니다. 그래서 요 녀석들이 서로 연산이 되어서 결과물을, 지금 여기 그림에서는 전체가 합쳐진 것처럼 보이는데 그냥 이거 하나가 하나의 함수, 이거 하나가 또 하나의 함수, 이런 식으로 동작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따로따로.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합쳐서 활성화 함수, 그 활성화 함수를 통해서 어떤 결과물을 나오게 만드는데요. 이때 기본적으로 분류를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 이게 기본적인 모형이 될 거예요. 그리고 출력하는 값이 실제 값과 비교를 했을 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이 오차율이라는 게 있겠죠. 그 오차를 다시 가중치 쪽에 적용을 해서 가중치를 조정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입력한 값이 새로 나중에 뭐가 들어왔을 때 이 가중치가 적절하게 세팅이 돼 있다면 요 녀석들을 통해서 나온 결과물이 정상적으로 실제 값과 비슷한 걸 예측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개념이 돌아가요. 어차피 다 수학적 모델이기 때문에 개념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퍼셉트론이라는 녀석이 제일 먼저 있었고, 요 녀석에 한계가 있다고 해요. 퍼셉트론은 이진, 선형 분류에서만 동작이 가능했고요. XOR 같은 상황은 할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보시면 요거랑 요거랑 특징이 딱 나눠져 있어서 딱 분류가 되면 얘는 퍼셉트론을 가지고 예측하는 모델을 만드는데 문제가 없겠다라고 볼 수 있고, 자 이런 경우는 이건 지금 막 섞여 있죠. 여기도 섞여 있고 얘도 섞여 있고, 얘들은 불가능하다. 얘도 마찬가지. 막 이상하게 되어 있는 데이터들, 얘네들은 분리할 수가 없다. 뭐 이런 개념이 있대요. XOR 문제점, 한계점, 뭐 이런 얘기가 퍼셉트론을 보다 보면 나오게 되는데, 여튼 이 녀석을 사용하지 않고 지금은 뭘 사용하냐면 이 한계 때문에 이걸 만들어내요. 단층이 아니라, 하나의 층이 있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그림을 보면 층이 하나거든요. 입력한 데이터가 들어오면 어떤 가중치를 가지고 무슨 짓을 해요. 요걸 하나의 층이라고 보는 거예요. 뭐 여기까지 포함을 해도 되고. 어쨌든 층인데 단층이 아니라 다층. 입력하는 층과 출력하는 층 이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이에 뭔가 다른 숨겨진 층을 하나 넣는 거예요. 그러면 XOR 문제라는 것들도 해결이 가능해지고 그래서 지금은 이 다층 퍼셉트론 개념, 입력층, 은닉층, 출력층. 여기서 입력층은 보통 층에 포함시키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그래요. 근데 그냥 다층이라고 부르니까 요 은닉층이 포함되어 있는 구조, 요거를 현재는 모든 신경망이 기본 베이스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은닉층에 뭐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이미지에 관련된 것들을 처리하고 뭐 동영상 관련된 걸 처리하고 아니면 뭐 텍스트 관련된 것들을 처리하고 뭐 그렇게 들어가요. 이 은닉층이 뭐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 개념을 한 바퀴 훑어서 보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 중에 액티베이션 펑션, 활성화 함수는 이미 머신러닝 공부하면서 봤었기 때문에 특별할 게 없습니다. 입력된 값들, 뭔가 처리된 결과값들을 특정한 값으로 변환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입력값 그리고 가중치를 곱해서 활성화 함수를 통과하면 어떤 결과값이 나오게 된다. 신경망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시그모이드가 뭔지 렐루가 뭔지 리키렐루가 뭔지 뭐 이런 것도 그냥 그래프 한번 보시면 끝이에요. 시그모이드는 0에서 1 사이 값을 표현할 수 있게끔 요 안에 가둬두는 거죠. 값을 어떤 값이 됐든. 그리고 렐루는 0보다 작으면 그냥 0, 0보다 크면 입력값 그대로를 출력하는 녀석이고 그다음에 뭐 리키렐루라는 것 렐루는 렐루인데 얘는 0보다 작으면 0이거든요. 근데 이 녀석은 0보다 작으면 그 아주 미세하게 값을 남겨놔요. 음수값을 아주 미세하게. 그래서 아예 의미가 없게 만드는 게 아니라 약간의 의미는 좀 남기는 뭐 그런 역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것도 아시죠? 그레디언트 디센트 경사하강법. 보통 이제 경사하강법은 오차를 가지고 경사를 내려오면서 가장 최적의 웨이트가 뭔지 이런 것들 찾아낼 때 쓰는 건데 신경망도 똑같아요. 그냥 구조가 신경망이라는 구조를 따를 뿐이지 머신러닝 알고리즘들 모델들이랑 개념은 똑같은 겁니다. 어차피 목적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최적의 파라미터를 찾는다라고 하는데 이 최적의 파라미터는 은닉층 아까 중간에 뭔가 역할을 한다 그랬던 은닉층에 요 땡그리 하나들을 다 신경망의 뉴런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게 신경세포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세포인 것처럼 하는 애들한테 데이터가 들어갔을 때 그 들어간 데이터랑 각각 뉴런에 들어있는 가중치랑 같이 연산을 해서 우리 절편이 있었죠. 플러스 마지막에 B 해주는 그 녀석까지 더해주고 나서 그걸 이용해 가지고 연산된 결과를 다음 층으로 연결해서 전달해 주거든요. 이때 얘는 꼬집었을 때 아프면 아픈 만큼 전달해 주는 거고 꼬집었는데 덜 아프면 덜 전달하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해서 얘네들이 막 조합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 개의 층들이 나중에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이쪽으로 데이터들이 그냥 쭉 흘러가면서 각각 신경세포에 들어있는 이 가중치와 절편들을 갖고 계산을 해서 계산 결과를 계속 옆으로 전달해 주기만 할 뿐인 거고 그 와중에 오차가 생기면 마지막에 생긴 오차에 따라서 이 가중치나 절편들을 업데이트하는 겁니다. 이런 거 이제 오차 역전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최적 파라미터로 세팅이 되도록 잘 학습이 되고 나면 그게 모델 학습이 끝나는 건데 그때 경사하강법을 쓴다는 거지. 뭘 가지고? 이 오차를 가지고. 여러분이 경사하강법에 대한 개념을 알고 계시다면 그냥 그 이상 그 이하 없습니다. 오차를 가지고 보통 이제 평균 제곱 오차나 교차 엔트로피,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값들을 활용해서 오차를 가지고 이런 녀석이 만들어졌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 그림에서는 예쁘게 경사가 이렇게 바로 있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경사들이 막 난리를 칠 수도 있어요. 어차피 우리가 이거 보는 건 아니니까. 로컬에 있는 그쪽에서 어딘가 가장 끝으로 또는 여기서 가장 끝으로 뭐 이렇게 동작할 겁니다. 어찌 됐든 간에 오차를 가지고 오차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최저값을 찾아갈 수 있게 그때 사용되는 기법이 경사하강법이라는 겁니다. 걸림돌이 없는 안전한 산을 등산하던 중에 눈을 가리고 하산한다고 가정한다. 이때 안전한 산이라는 조건을 걸었죠. 넘어질 수 없다. 여기에 사람이 서 있으면 눈을 가려놓고 어디로 가는 게 빨리 내려갈 수 있을까? 당연히 경사가 가장 가파른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 편미분 수학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계산하면 직접 그라디언트 계산도 할 수 있어요. 굳이 할 필요 없죠. 현재 위치에서 기울기를 구함. 그리고 기울기 아래 방향으로 일정 거리, 학습률에 따라서 우리 러닝 레이트 있죠?
그 러닝 레이트 값에 따라서 이 보폭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학습률이 커지면 보폭이 넓어집니다. 그러면 경사를 내려오다가 이렇게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당한 학습률을 선택하셔야 되고, 그래서 손실함수가 최소가 될 때까지 앞에 단계를 반복해서 마무리를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요거 샘플에서 경사강 쭉 내려갈 때 어떤 방식으로 내려가냐, 요 세 가지 크게 있죠. 풀, 전체 데이터를 하나씩 끄집어내 가지고 각각의 스텝마다 진행을 하는 방식이 있고, 확률적 경사 하강법, 무작위로 데이터를 뽑아서 경사를 내려가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 일반적인 풀 배치 방식은 그냥 쭉쭉쭉쭉 해서 경사 마지막까지 내려가는 이런 느낌이라면, 확률적은 왔다 갔다 하죠. 요쪽에서 내려가고 여기서 내려가고 저기서 내려가고 왔다 갔다 내려간다. 미니 배치는 요 녀석과 요 녀석 사이에요. 그래서 그려보면 조금 덜 지그재그합니다. 덜 지그재그. 그래서 미니 배치 방식이 보통 많이 사용이 돼요. 풀 배치는 너무 오래 걸리고, 확률적은 요런 거 찾아내기가 쉽지 않아서, 그래서 미니 배치를 많이 사용하게 된다. 어차피 우리가 하지 않아요. 알고리즘들이 알아서 합니다. 그리고 용어들, 프로퍼게이션, 순전파와 역전파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 처음 공부할 때 항상 이 용어들 때문에 멘붕이 와요. 용어들. 이게 뭔 소리야 때문에. 근데 알고 나면 개념은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구현하고 수학적 뭐 이런 알고리즘 찾고 이해하고 이런 건 어렵지만 개념을 아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처음에 개념 아는 게 어렵더라고요, 처음에는. 그 개념조차도. 그래서 지금 초반부에 딥러닝에 대한 이야기들도 한 바퀴 훑어놓고 나서 실습을 하면서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일단 순전파, 역전파라고 봤을 때, 순전파는 신경망에 데이터가 입력이 되면 그 값은 입력층에 전달이 된다라고 하고, 그렇게 전달된 입력 값들은 연결되어 있는 다음 은닉층에 전달이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은닉층에서는 앞에서 봤던 가중치, 절편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산하고, 계산된 결과물이 출력하는 층까지 전달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되는 이것을 순전파라고 불러요. 그냥 데이터가 그냥 입력 흐름대로 쭉 따라가는 그것을 순전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층을 통과했을 때, 층을 통과할 때 그 층으로 들어온 값에다가 자신이 갖고 있는 가중치, 그 가중치를 곱하고, 그다음에 절편도 더하고, 그다음에 활성화 함수까지 적용도 하고, 그리고 나서 전달을 하게 되는 그 흐름을 순전파라고 얘기를 하고요. 역전파는 말 그대로 반대겠죠. 역전파 때문에 학습이 이루어져요. 순전파는 그냥 데이터 처리되는 흐름인 거고, 순전파 쭉 진행을 해서 결과값이 나왔을 때 그 나온 결과값과 정답을 비교를 해서, 정답을 비교하니까 이건 지도학습이겠네요. 그죠? 신경망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던 지도학습, 비지도학습에서 벗어나는 개념이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냥. 도구만 달라진 거지. 얘도 지도학습이라고 보통 설명을 하게 되고요. 비지도학습으로 진행을 할 수도 있는데 보통은 지도학습으로 갑니다. 어쨌든 결과값을 실제 값과 비교를 해서 비교에 오차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오차에 따라서 이 전에 있던 층들의 가중치, 그다음에 절편, 얘네들을 각각 수정을 하게 돼요. 요 동그라미로 그리는 것들이 전부 다 뉴런이고 신경세포거든요. 들어오는 데이터는 다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다. 그래서 그 들어간 값을 가중치를 곱하고 절편을 더해서 활성화 함수까지 동작을 시키고, 나온 결과물을 출력층에 전달하면 출력층에서 결과를 만들어낼 거고, 만들어낸 결과가 실제 값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오차에 따라서, 그 오차에 따라서 앞에 있는 층의 가중치와 절편 값을 업데이트 하게 됩니다. 그 업데이트를 한다는 것은 입력된 값이 나중에 출력층까지 결과를 뽑아냈을 때 정확하게 정답을 맞출 수 있도록 이 가중치와 절편 값들을 계속 변경해 주는 거겠죠. 그것을 변경한다는 것이 결국 학습이 됩니다. 뭐 개념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머리로 학습하는 것도 동일한 것 같거든요. 개념적으로 봤을 때. 실제 세포가 그렇게 돌아간다는 것까지는 못 따라하겠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이 학습을 할 때 어떤 이론을 공부를 해요. 한 번 들으면 다 기억나진 않아요. 대충 기억나지. 정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러분 머릿속에는 어떤 가중치와 절편이 어떻게 학습이 되어 있을 건데 똑같은 질문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한 정답을 말할 수 있는지는 약간 좀 부족하다는 거지. 그러면 당신 그거 틀렸어요라고 하면 아, 내가 틀렸구나 그러면서 머릿속에 있는 무언가가 좀 수정이 되겠지. 그래서 다시 비슷한 문제를 물어봤을 때 이번에는 아, 그거 이거예요라고 정답에 가깝게 얘기할 수 있는, 우리가 학습하는 방식이 보통 그런 흐름 아닙니까? 그죠? 한번 배워보고 문제 풀어보고 틀렸네? 그러면 '아, 내가 틀렸던 게 이런 거였구나.' 이렇게 수정하겠죠. 마찬가지예요. 순전파를 통해서 진행됐던 결과물을 가지고 오차를 베이스로 해서 이 연산되는 가중치 그리고 절편 요것들을 수정해 주는 작업, 고게 역전파 알고리즘을 통한 학습이 됩니다. 신경망은 다 이렇게 동작해요. 기본적으로 모든 신경망. 퍼셉트론은 이딴 게 없었고.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소개가 되는 게 CNN입니다.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합성 곱 신경망. 이게 한 바퀴 쭉 훑고 나면 별거 없다는 걸 이해하실 수 있거든요. 처음에는 책을 봤을 때 맨날 이런 거 용어 하나씩 툭툭 튀어나오면 또 이건 뭐야, 또 이건 뭐야 막 이렇게 되거든. 근데 알고 나면 별건 없어요. 어차피 우린 클래스 갖다 쓰는 것밖에 없으니까. 자, 일단 합성 곱 신경망이에요. 이 곱은 여러분이 아는 그 곱 맞습니다. 곱창 아니고요. 자, 컴퓨터 비전 분야에 주로 사용된대요. 비전. 비전은 이제 눈에 보이는 거, 이미지, 영상 요런 것들을 학습시키는 데 사용되는 신경망이라는 건데 지금 크게 보는 겁니다. 크게. 크게 보시면 여기 보이는 이미지 데이터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미지. 우리 이미지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 대충 알죠? 그렇지 않아요? 이미지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이거 이미지예요, 이미지. 이거 사진으로 찰칵 찍으면 이미지죠. 이 이미지가 어떻게 생겼냐면 요 픽셀마다 픽셀 이 픽셀마다 색깔이 좀 달라요. 요 픽셀이랑 요 픽셀이랑. 그죠? 자, 이미지 데이터는 2D. 기본적으로 2D 데이터가 됩니다. 여러분 3D 모니터 보신 적 없잖아요. 그죠? 2D예요. 3D처럼 보이게 입체적인 효과를 준 것뿐이지. 음영을 주면 입체가 되니까. 어차피 2D. 그러면 이 2D 데이터에 있는 것들을 필터라는 애를 이용해서 요 특징들을 파악을 하게 됩니다. 특징들. 이 이미지에 있는 특징들을 파악을 해요. 그 파악한 값들이 앞에서 보셨던 그 동그란 뉴런들 있죠? 동그란 뉴런들. 얘네들이 요 특징들을 학습해서 즉 가중치와 절편이 어떻게 되는지를 각각 이 뉴런들에 막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특성 맵이라는 녀석을 뽑아내고요. 요 그림에 있는 어떤 특징들을 뽑아냈다고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그러면 그 특징을 뽑아낸 후에 이 너무 크니까 얘를 조금 압축을 시킵니다. 필요 없는 거 버리고 필요 있는 것만 좀 가져올 수 있게 특징만 잘 압축을 시켜버려요. 그럼 풀링이라고 합니다. 요거를. 요건 합성곱, 요건 풀링. 풀링을 하고 나면 원본 데이터가 줄어들어요. 조그맣게. 대신 뒤쪽으로 차원은 늘어납니다. 일단 그래요. 그리고 얘를 일렬로 쫙 또 1차원 배열로 쫙 펼쳐놔요. 이렇게 펼쳐놓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출력층 쪽으로까지 연결을 해주면 이미지의 특징을 분석해서 그 이미지가 개입니다, 고양입니다. 이딴 걸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사용이 돼요. CNN이. 그래서 대략 보시면 합성곱 계층이라는 게 있고 앞에서 보셨을 때 여기 합성곱 하는 애가 있죠. 그리고 풀링 하는 애가 있어요. 요게 같이 또 층이 되는데 요게 하나의 층이고 요게 하나의 층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 중에 합성 곱은 어떻게 돌아가냐면 자, 여기 보시면 요게 그림 데이터라고 해봐요. 그림 데이터지만 어차피 전부 다 그레이스케일 아니면 RGB 해서 숫자로 들어있을 거고요. 그 숫자에서 지정된 필터 크기를 이용해서 보통 필터가 33 아니면 55 뭐 이렇게 사용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터를 가지고 찍어내요. 요걸 갖고 찍어내면 특성이 요렇게 만들어집니다. 이 값이 어떻게 나왔는지 이해될까요? 자, 이 필터 갖고 요렇게 영역을 만들어요. 33이니까. 요 영역을 만들어서 각각 요 값들이 가중치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각각 위치에 있는 걸 곱해요. 요것들을. 각각 곱한 다음에 그 결과가 여기 들어와요. 그 결과가. 그 다음에는 저 필터로 요만큼 지금 한 칸 이동했죠, 옆으로. 한 칸. 요걸 이제 스트라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건 기본값이 1인데 뭐 2씩 갈 수도 있고 그렇긴 해요. 그래서 요걸 또 곱해 가지고 요 값이 나와요. 그 다음에는 당연히 한 칸 또 내려가서 요거랑 요걸 곱해 가지고 요게 나오고 또 요거랑 똑같은 필터를 곱해서 요게 나오고 지금 필터라는 이름이 뭔가 잘 알맞는 이름 같거든요. 그죠? 합성곱 특성 맵이라고 부릅니다. 피처 맵. 요게 특성 맵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해요. 앞에 그림에서 데이터가 있을 때 필터를 이용해서
꿍 찍고 계산해 가지고 결과가 나오면 특성 맵이라는 게 나온다는 거. 자, 합성곱의 연산 과정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요 필터로 원본 데이터에 이만큼의 영역을 꿍 찍어서 두 녀석의 계산을 한 다음에 여기에 하나 값을 뽑아내고 다음으로 이동시켜서 또 계산하고 다음 이동해서 계산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특성 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별거 아니죠. 어렵나요? 그냥 이미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미지에 픽셀 하나에 숫자 값들이 있을 건데 그걸 작게 만들어서 그냥 쓴 거죠. 개념만 보려고. 특성 맵이라는 게 뭐냐면 이 입력된 데이터에서 특징이 추출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특징만을 여기서 특징만을 뽑아내서 곱해서 특징을 뽑아내서 압축해냈죠. 작아졌어요. 더. 원본 데이터보다. 여러분이 머릿속에 강아지를 기억하기 위해서 강아지만큼의 용량이 필요하냐 이거지. 아니잖아. 머릿속에 강아지 사진을 막 담아놔요? 아니에요. 여러분 머릿속에 강아지 사진 담아놓은 적 없어요. 강아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특징들만 머릿속에 있는 거고 강아지 그려보세요. 그럼 그 특징들 가지고 여러분이 그려낼 수 있는 거지. 자,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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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 요게 이미지가 엄청 크다고 생각해봐요. 이미지가 엄청 크다면 필터가 여기서부터 쭉 한 칸, 한 칸, 한 칸, 한 칸, 한 칸, 한 칸 가면서 다 찍어내는 거예요. 이게 합성곡 연산이고 결과로 나온 건 특성 맵이구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시면 돼요. 여러분 이거 할 일은 없다. 알아서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합성곡 계층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저렇게 동작을 하는데 이게 필터를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특징을 추출하기 위해서. 이제 보통 예시로 많이 드는 게 이 이미지가 만약에 흑백 이미지면 단순히 0부터 255라고 하는 값이 요 칸 하나에 들어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흑백에 대한 특징이기 때문에 필터가 하나만 있으면 돼요. 이 하나의 필터를 가지고 흑백 이미지에 대한 특징만 뽑아내면 되니까. 근데 이 이미지가 만약에 흑백 이미지가 아니라 컬러 이미지라면 보통 컬러 이미지 설명할 때는 레드, 그린, 블루 이 값으로 설명을 하죠. 차이점은 그거예요. 흑백은 0부터 255를 흰색부터 검은색까지를 표현하는 숫자로 사용하는 거고 RGB는 빨간색과 흰색, 녹색과 흰색, 파란과 흰색 그거를 각각 0부터 255로 쓰는 거거든요. 각각 값이. 그러면 이걸 하나의 필터만 가지고 특징을 뽑아냈을 때는 하나의 특징밖에 못 뽑아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레드용 필터, 그린용 필터, 블루용 필터가 만들어지는 거죠. 레드의 특징들 중에 중요한 것만 뽑아내고 그린의 특징들 중에서 뽑아내고 그다음에 블루에 대한 걸 또 뽑아내고 그래서 여러 차원으로 이렇게 특성 맵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특징이 여러 개라면. 그럼 요걸 합치면 결국 레드, 그린, 블루에 대한 여기 이 그림에서 레드, 그린, 블루에 대한 특징이 한 번에 뽑혀 있는 덩어리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요거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걸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요거 보시면 앞에서 합성곱을 진행하면 지금 4 4x4짜리의 이미지가 있다면 이 녀석의 특성 맵이 만들어졌을 때 얼만큼 줄어드냐면 절반으로 줄어요. 절반으로 줄어들어 버려요, 특성이. 근데 이게 줄어든다는 게 사실 압축한다라는 개념은 사실 손실의 개념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징을 뽑아내긴 했는데 특징이 두드러지는 것들은 값이 남겠지만 두드러지지 않는 값들은 손실이 돼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패딩이라는 걸 이용을 하게 돼요. 즉 특성 맵이 원본 데이터와 동일한 크기를 갖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바깥쪽에다가 이렇게 패딩을 여러분 오늘 패딩 입고 오신 분들이 있어요? 이게 패딩이죠, 패딩. 둘러싸는 거. 진짜로 패딩이 그 패딩이에요. 그래서 여기 원본 데이터가 있을 때 그 바깥쪽에다가 패딩을 해 주는 거예요, 패딩. 0으로 감싸 놔요. 그러면 요 필터로 계산을 할 때 요만큼을 가지고 계산해서 여기, 요만큼 계산해서 여기, 요만큼 계산해서 여기, 요만큼 계산해서 여기 4칸이 나오죠. 이래서 동일한 크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려고 패딩을 합니다. 꼭 해야 되느냐? 안 해도 될 수도 있는데요. 보통 패딩을 해요. 합성곱층이 여러 개 있다면 합성곱층이 하나 있고 또 하나 있고 또 하나 있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럼 이미지의 특징이 요만했는데 얘 한번 통과하면 이만해지고 얘 한번 통과하면 요만해지고 얘 한번 통과하면 요만해질 거 아니에요.
점점 작아질 거 아니에요, 데이터 크기가. 그죠?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패딩이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계속 동일한 크기의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곱하는 횟수가 적어지는 애들, 특히 테두리에 있는 애들, 앞에서 계산할 때 보시면 요만큼이 계산되고 요만큼이 계산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겹쳐지는 부분이 있고 안 겹치는 부분이 있잖아요. 맞죠? 겹치는 부분은 계속적으로 연산이 들어가니까 특징에 포함이 되는 거고, 한두 번만 계산되는 애들은 합성 곱층을 지나갈 때마다 점점 없어지는 애가 될 거거든요. 테두리에 있는 어떤 값들이 있을 때 걔네들도 좀 남겨두려면 패딩을 이용해서 동일한 크기의 특성 맵을 만드는 게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여튼 여기 이제 패딩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 이해할 수 있겠죠? 지금 이동하는 한 칸 한 칸은 스트라이드, 패딩은 1. 자, 그러면 앞에서는 합성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요. 합성곱. 이미지 데이터가 입력이 되면 합성곱 층에서 필터를 이용해 가지고 합성곱 연산을 통해 특성 맵을 만들어 낸다까지 지금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풀링이라는 작업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합성곱 수행 후에는 항상 풀링이 같이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보통 그렇게 쓰는데 특성 맵의 크기를 줄여서 요약 정보를 추출한다라고 합니다. 요거 이제 앞에서 합성곱이랑 뭔가 비슷한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합성곱은 필터라는 걸 이용해서 가중치를 이용해서 계산한 결과거든요. 곱하기 계산. 풀링은 그냥 있는 곳에서 골라내는 느낌이에요. 필터는 계산을 하지만 풀링은 그냥 뽑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특성 맵이 나왔을 때, 합성곱을 통해서 특성 맵이 나왔을 때 그 특성 맵의 크기를 줄여주는 역할. 그래서 이미지가 물체 위치가 변경이 됐을 때에도 동일한 개념이 표현돼야 된다. 보통 이제 손글씨 갖고 얘기했을 때 1을 표현한다 그러면 1이 여기에 붙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이미지는 1이 여기 써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 1이나 이 1이나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고 요 지금 풀링이라는 작업을 해서 진행을 한대요. 뭐 위치 불변성 법칙이니 뭐니 이런 것들이 되게 있답니다 또. 자, 풀링 방식은 두 가지, 최대 풀링, 평균 풀링이라는 게 있는데 눈으로 한번 보시면 무슨 소리인지 아실 거예요. 보통 최대 풀링을 사용하게 되고요. 이미지에서 보통 밝은 부분, 특징적인 부분들을 추출해야 되니까 그걸 뽑아내기 위해서 최대 풀링이라는 걸 한대요. 이렇게 돌아갑니다. 합성곱을 통해서 만들어진 특성 맵이 있다면 풀링 사이즈가 있어요. 풀링 사이즈. 지금 풀링 사이즈가 2라고 돼 있을 겁니다. 2라고 쓰면 2,2가 되는 거거든요. 정사각형. 이걸로 콩 찍어서 얘들 중에 가장 큰 값, 최대 풀링이니까. 그래서 12가 선택이 된 거고, 옆으로 이동을 시켜요. 요거는 합성급이랑 다르게 겹치지 않아요. 풀링 사이즈가 겹치면 안 돼요. 요렇게 겹치는 게 아니라 그냥 고 안에서, 고 안에서, 고 안에서, 고 안에서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값들이 요렇게 뽑혀 나온다. 또는 얘가 만약에 평균 풀링이었다면 요것들에 대한 평균 값이 나왔겠죠. 요만큼에 대한 평균 값. 그게 이제 지금 풀링이다. 자, 요것도 특성 맵입니다. 풀링을 끝낸 녀석도 특성 맵이에요. 피처 맵. 들어온 입력된 값이 합성곱 연산을 통해서 만들어진 요 특성 맵이 있으면 그걸 또 풀링 층에서 풀링을 해서 요만하게 특성 맵을 만들어낸다. 요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전체 내용. 전결합, 전체 결합, fully connected라고 표현을 하고요. 완전 연결 신경망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앞에 맨 처음에 단층 퍼셉트론이 아니라 다층 퍼셉트론이라고 얘기했던 뉴런들이 있으면 이 녀석이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연결이 돼요. 세 번째에도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이게 네트워크이거든요. 뉴런 네트워크. 다 연결이 돼요. 이런 식으로 연결된 층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밀집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밀집층. 연결 신경망, 완전 연결 신경망, 밀집층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신경망은. CNN 같은 경우는 이 마지막 층에다가 밀집층을 갖다 넣게 돼요. 이미지 데이터가 들어오면 들어온 데이터를 합성곱 계층에서 필터로 계산을 하고 나온 특성 맵을 이용해서 풀링 작업을 해서 또 줄여놓고, 이것이 특징들만 뽑아낸 거거든요. 결국 이미지로부터 뽑아낸 데이터 결과인 거예요. 그 특징을 가지고 학습을 시키는 거지. 그래서 요 녀석들이 밀집층에서 연산을 할 때 가중치, 절편 이런 게 계산이 되겠죠. 그 계산된 결과가
예측값이랑 얼마나 실제값이랑 차이가 있는지 오차에 따라서 다시 업데이트하고 이 작업이 계속 반복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지금 같은 경우는 다중 분류 같아요. 출력층의 결과가 다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프트맥스를 쓴다라고 하네요. 마지막. 이 녀석을 통해 나온 결과가 예측 결과가 될 거고 그 예측 결과가 실제 값이랑 얼마나 차이가 있냐에 따라서 다시 계산하고 연산하고 이렇게 동작을 합니다. 보통 합성곱층과 풀링층은 이렇게 세트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요거 두 개는. 자, 그다음에 소개가 되는 게 RNN이네요. 자, 신경망을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완전 연결 신경망이에요. 요렇게 생긴 뉴런들이 있으면 다 같이 연결되는 그런 형태를 완전 연결 신경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걸 베이스로 해서 이미지 관련된 것들을 처리할 때는 CNN 그리고 순차 데이터를 이용해서 뭔가 학습이 필요하다 그러면 RNN을 쓰게 되는데 현재 이 순차 데이터를 처리하는 용도로 RNN을 쓴다. 요거는 조금 틀린 말일 수 있습니다. 그냥 RNN을 기반으로 해서 다른 기법들이 있어요. 지금은 그런 걸 사용하고 있고 처음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기본이 되니까 이거 지금 훑어서 보고 있고요. 일단 순차 데이터래요. 순차 데이터. 여러분 데이터 분석해 보실 때 만나게 되는 시계열 데이터 있죠. 시계열 데이터. 보통 시간이 어떻게 흐르냐에 따라서 데이터의 변화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시계열 데이터들도 순차 데이터고요. 자, 그리고 시계열 데이터 말고 순차 데이터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텍스트입니다. 순차 데이터를 이용할 때 구성하는 신경망. 이렇게 생긴 데이터를 순차 데이터라고 해요. 텍스트 데이터. 주어, 동사 뭐 이렇게 쭉 이어지잖아요. 그런 형태도 순차 데이터가 됩니다. 그래서 텍스트 마이닝 할 때 가장 기반이 되는 개념이 RNN이고요. 신경망 개념은 어차피 완전 연결 신경망이랑 비슷한 느낌인데 이 순차 데이터의 특징은 앞에 있는 데이터가 뒤에 있는 데이터에 영향을 줍니다. 맞죠? 여러분이 자, 요런 문장이 있다고 하면 I가 U에 관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I가 먼저 나오고 어떻다가 나오고 누가 나오고 이 흐름이 이해가 되어야 나중에 어떤 데이터가 의미 있게 표현될 수 있을 텐데 이런 걸 순차 데이터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온 문자가 뒤에 오는 문자와 뭔가 연결이 돼야 되겠다. 관계가 표현돼야겠다. 그래서 사용하는 것이 RNN이고 이 녀석의 특징은 이렇게 생겼어요. 뉴런이 데이터를 받아서 가중치랑 어쩌고 저쩌고 곱하는 연산을 하죠. 곱하고 더하고 해서 결과가 나왔을 때 활성화 함수를 통해서 결과를 만들어낼 거고요. 그 만들어낸 결과가 다음 층으로 넘어갈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값이 다시 들어와요. 그 계산된 결과값이 다시 뉴런의 입력으로 사용되는. 즉 i를 가지고 처리한 결과를 가지고 love를 이어서 처리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또 u까지 이어서 처리를 하는 순환되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recurrent라고 표현이 되는 거고요. 이 녀석의 단점은 병렬 처리가 불가능하다라고 합니다. 병렬 처리가 안 된다. 왜냐하면 이런 문장을 해석한다 그랬을 때 여기 해석하고 여기 해석하고 여기 해석하고 따로 해석한다고 하면 의미가 이상해지지 않아요? 문장을 해석한다 그랬을 때 문장 해석은 앞에서부터 뒤까지 흐름이 있는 건데 이걸 잘라갖고 부분적으로 처리를 한다. 이런 게 병렬 처리인데 이건 이상하죠. 그래서 병렬 처리가 불가능한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기울기 소실 또는 기울기 폭발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이건 무슨 소리냐면 결국 곱해지고 더해지고 할 건데 자, 이런 문장을 만약에 신경망에 학습을 시킬 겁니다. RNN에다가. 그러면 I가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 love를 집어넣어서 또 어쩌고 저쩌고 U를 집어넣어서 어쩌고 저쩌고 할 건데 그때 가장 먼저 계산했던 I에 해당하는 어떤 결과값들은 점점 문장의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 녀석의 영향력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계속 곱하는 거거든요. I를 가지고 곱하기를 했어요. 결과가 나왔고 그걸 가지고 love랑 뭘 해요? 그리고 나서 또 그걸 가지고 U랑 또 뭘 해요? 그러면 이렇게 세 번을 연산을 했다고 쳤을 때 그때 나온 결과값은 I도 포함하고 있고 love도 포함하고 있고 U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I가 들어있고 love가 들어있는 건 아니지만 I가 영향을 줬고 love도 영향을 줬고 뭔가 영향이 들어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장이 길어요. 문장이 길면
맨 끝에 있는 어떤 단어 하나가 계산된 결과는 앞에 있던 모든 단어들의 계산 결과까지 포함된 내용이 나올 텐데, 이 녀석이 갖고 있는 정보는 가장 처음에 있었던 이 녀석에 대한 정보, 얘는 거의 소멸됐다고 봐도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걸 기울기 소실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반대의 개념으로 기울기 폭발이라는 게 있어요. 요걸 보완하기 위한 모델로 LSTM, GR6 이 뒤로 더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어텐션, 트랜스포머, 그 안에 인코딩, 디코딩, 그리고 뭐 겐 등등등 여러 가지 개념들이 추가가 될 건데, 어쨌든 그 내부에는 RNN이 베이스가 돼요. 역시 그림으로 봐야 이해가 조금씩 될 거니까. 순환신경망에서의 층은 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셀. 그 엑셀에서 셀. 엑셀에서 셀, 요게 데이터 값 하나 들어가는 칸이죠. 네모칸. 순환신경망은 셀이라고 불러요. 이게 유닛이고 이게 뉴런입니다. 이 하나의 셀에는 여러 개의 뉴런들이 또 들어있을 수 있지만, 이제 요것들은 따로 뉴런을 표시하진 않아요. 그냥 한 덩어리 동그라미로 하나 표현해서 이게 순환층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이걸 셀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셀의 결과물, 이 셀에서 뭔가 계산을 하고 나오는 결과물 있죠. 그 결과물을 은닉 상태, 히든 스테이트라고 표현을 해요. 여기서는 히든 스테이트. 왜냐하면 앞에서 연산했던 결과를 기억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상태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얘는 계산하고 바로 넘겨주고 끝내는 게 아니라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녀석도 어쨌든 간에 연산하고 나면 결과물을 만들어낼 때는 활성화 함수가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데, 그 활성화 함수는 여기서는 뭐 하이퍼볼릭 탄젠트 함수를 쓴답니다. 탄h라고 보통 써요. 얘는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의 값으로 표현되는 녀석입니다. 그렇대요. 그리고 그림을 좀 보면 입력된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그 입력값과 계산하기 위한 가중치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활성화 함수를 통과한 은닉 상태라는 결과가 있을 텐데, 이 은닉 상태 결과가 다시 나한테 들어온다 그랬죠? 그때 사용되는 가중치가 또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생긴 게 연쇄적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연쇄적으로. 이 안에서 뉴런의 개수만큼, 유닛의 개수만큼 이 작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보시면 그 순환층을 한 덩어리로 보면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이 셀을 펼쳐요. 이 셀 안에 이 셀이 여러 개가 있다. 뉴런이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해서 이 한 단계를 타임 스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그 데이터가 이 셀 내부에서 처리되는 과정을 펼쳐 놓은 거예요. 보시면 데이터 하나가 들어오는데 개념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I love you 이렇게 썼을 때 이게 순차 데이터잖아요. 그러면 I가 들어와서 가중치랑 곱해지고, 여기 보면 H0라는 게 하나 있는데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계산 결과가 들어올 게 없잖아요. 그래서 랜덤한 어떤 다른 값으로 준비가 된 녀석이 있고, 그 녀석을 이용해서 가중치와 연산한 결과를 활성화 함수를 통해서 내보내 줄 겁니다. 그렇게 내보내주는 값은 다시 나에게 들어온다고 했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연결해서 표현하는 거야. 이걸 펼쳤다 그랬죠. 그러면 그렇게 들어온 값을 가중치 또 계산하고, 두 번째는 러브를 가져다가 계산을 하는 거야. 그러면 나온 결과물이 또 있을 건데 그 결과물이 다시 나에게 들어온다. 또 가중치로 연산하고 다음에는 u라는 값이 세 번째 타임 스텝으로 돌아가겠죠. 그래서 나온 결과물 H3는 I의 정보도 어느 정도 담고 있고 love의 정보도 담고 있고 you의 정보도 담고 있는 I love you라는 문자열, 이 순차 데이터가 어떻다라고 하는 특징을 잡아낸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값이. 근데 이것이 결국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한 덩어리로 표현한다는 거죠. 이 작업을. 자, 아래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순환층을 통과하면 알아서 1차원 배열로 변경이 됩니다. 알아서 몇 개로 순환층의 뉴런 개수에 따라서 이 셀 안에 뉴런이 여러 개 있고 그 뉴런마다 타임 스텝이 돌아간다 그랬죠. 그래서 사진에 대한 설명을 만들거나 어떤 사진 데이터를 줬을 때 그 사진이 무슨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번역, 영어가 들어갔을 때 한글로 뭐가 나오게 하거나 이런 경우들에 사용이 될 건데요. 감성 분류, 이진 분류고요. 좋다 나쁘다 뭐 이런 개념으로, 이런 경우에는 순환층에서 마지막 타임 스텝의 은닉 상태만 사용된다. 지금 many to one이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이 앞에 그림 보시면 어떤 데이터가 입력이 됐을 때 순환층을 통과해서 결과 하나가 나온다. one to one 이런 결과를 사용할 수도 있고, 데이터 하나가 들어갔는데 순환층을 통해서 지금 보시면 내가 출력하는 것도 있고 그걸 나에게 다시 주는 것도 있죠. 그걸로 또 출력하는 게 있고 나에게 다시 주는 게 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결과가 나오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진 데이터 하나를 전달했더니
그것이 무슨 사진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고, 데이터를 여러 개 주었을 때 하나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고, 이런 게 이제 이진 분류로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 개를 집어 넣었을 때 또 여러 개로 나오게 만들 수도 있고, 근데 그것이 특정 은닉 상태만 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요. 전체를 다 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응용이 돼요. 이 RNN은. 그리고 순환층이라는 것도 역시 2개 이상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밀집층, 여러 개의 층들이 이렇게 연결될 수 있다고 했어요. 입력층이 있고 나중에 출력층이 있고, 이 사이를 전부 히든, 은닉층이라고 부르는 건데, 여기가 전체가 연결되어 있는 개념이 표현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앞에서 봤던 합성곱이 추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지금 보는 셀, RNN이 추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개의 층들이 연결이 될 수 있고요. 만약에 지금 순환층을 2개 이상 연결하게 된다면, 지금 보시면 셀이 2개가 연결된 건데, 이렇게 되면 마지막 타임 스텝의 결과값이 나오게 되는 건 마지막 셀에서 결과를 뽑아낼 거고, 그 앞에 있는 녀석은 앞에 그림 봤을 때 이런 거 있죠. 각각의 셀이 각각 출력을 만들죠. 여기서도 결과가 있을 거고, 얘도 그런 개념이죠. 각각 셀이 출력을 만들어내고 있고, 마지막 출력도 하나 있을 거고요. 요것들을 다 사용을 해서 2번째 층이 동작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맨 마지막 녀석만 하나의 결과만 뽑아내는 거고. 그래서 요걸 펼쳐보면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가 몇 개 있을 거고, 그러면 이 녀석이 출력하는 것, 그 다음 결과를 다시 전달해서 다시 출력하는 것, 그것을 또 전달해서 출력하는 것이 있을 텐데, 이때 나오는 결과, 이때 나오는 결과, 이게 마지막 타임 스텝의 은닉 상태를 말하는 거고요. 이런 층이 하나 더 연결이 된다면 이렇게 들어온 값을 가지고 또 출력을 만들 거고, 이렇게 들어온 걸로 또 출력을 만들고, 이걸로 또 출력 만들고, 요 사이에 또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그러면 순환층 첫 번째 녀석과 두 번째 녀석이 있을 때 첫 번째 녀석은 이쪽으로 출력을 전달해 주는 것들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거고, 마지막 층은 마지막 것만 결과로 뽑아내거나,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얘네들도 같이 사용을 하거나 뭐 그럴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제는 이진 분류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순환층에서 결과값 하나만 갖고 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 뿐이에요. 뭔가 정해져 있다고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시면 지금 셀의 개수만큼 쭉쭉쭉 이게 입력 데이터고요. 출력이 하나하나 다 만들어지죠. 네, 요 마지막 거는 이 데이터가 여기서 처리된 결과, 여기서 처리된 결과, 처리된 결과 계속 다 포함을 시켜서 마지막 결과가 나오는 거죠. 이 전체에 대한 내용을 다 이해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고. 근데 이게 너무 길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맨 첫 번째 만들어졌던 값이 굉장히 작은 의미를 갖고 있게 되겠죠. 그런 게 이제 그 기울기 소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셨던 각각의 값, 이렇게 출력되는 이 값들을 이용해서 역시 오차를 또 만들어요. 그 오차를 만들어서 만든 오차에 따라서 가중치, 아까 사용되고 있던 가중치들이 또 갱신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 순환층의 출력층과 연결해주는 부분이 있을 텐데, 역시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이렇게 예측을 해야 되니까요. 어떤 샘플이 있을 때 그 샘플을 은닉층으로 전달을 하게 되면 앞에 보셨던 타임 스텝에 따라서 이 셀의 개수만큼 빙글빙글 돌 거예요. 그러면서 출력을 만들어 냈을 텐데, 그 만들어낸 출력은 애초에 1차원이기 때문에 앞에서 보셨던 플래튼 1차원으로 변환하는 작업이 필요가 없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순환층의 결과가 나오면 바로 그걸 소프트맥스 또는 시그모이드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결과 예측하는 데 활용하면 되는 거고, 이렇게 예측했을 때 나온 결과가 실제 값이랑 비교를 해서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에 따라 다시 역전파가 되겠죠. 역전파를 시켜서 가중치 얘네들을 수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RNN 같은 경우 지금은 잘 사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기울기 소실 때문에 장기 의존성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합니다. 장기 의존성. 기억을 잃어요. 내가 그런 것 같아요. 자꾸 새로운 거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옛날에 공부했던 게 사라지고 있어. 제 머릿속에 기억 용량에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문장이 길면 앞쪽에 있던 단어들의 정보가 좀 소실될 수 있다,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LSTM 그리고 GRU 이런 것들이 사용이 될 거고요. 얘네들도 그렇다고 완전히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 후에 더 추가되어 있는 다른 애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녀석들을 공부하기 위한 시작 개념은 RNN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걸 아셔야만 얘네들이 왜 있는지, 무슨 차이가 있는지, 그래서 얘들이 왜 나왔는지 이런 개념들을 이해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 뉴런의 개수, 그 다음에 층의 개수 있죠, 층. 지금 입력하는 층이 있고 출력하는 층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사이를 다 은닉층이라고 해요. 여기 은닉층에 들어가는 요 층의 개수가 수십에서 수백 개도 들어가요. 이 사이에. 얘네들이 다 연결돼 있는 거예요. 서로서로.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래서 학습하고 처리하는 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그리고 입력되는 데이터의 양도 어마어마하게 클 거고요. 그래서 이런 모델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의 기본 틀만 잡아두시고 앞으로 차근차근 공부해 나가셔야 됩니다. 자, 뒤에 이어지는 것들은 성능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기법들이고요. 제일 먼저 보이는 게 drop out이라고 표현이 되네요. drop out. 얘도 과대적합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개념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무작위로 특정 뉴런의 연산을 제외하는 거예요. 모든 뉴런이 잘 학습을 하면 너무 잘 맞추게 될 거니까 잘 맞추지 못하게 제한을 하는 거죠. 잘 맞추지 못하게. 그래서 지금 은닉층에 전체가 연결되어 있는 밀집층이 있다고 하면 중간에 특정 뉴런의 동작을 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연산 결과를 만들어내고 다시 두 번째 또 학습을 할 때는 다른 뉴런을 또 꺼요. 그러면 학습을 할 때마다 뭔가 페널티가 주어지는 거죠. 마치 앙상블 같은 느낌이 됩니다. 은닉층의 두 번째 뉴런, 은닉층의 첫 번째 뉴런 뭐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데이터를 학습을 한다는 건 계속 반복해서 순전파를 통해서 학습하고 역전파를 통해서 수정하고 다시 순전파, 역전파 이게 반복될 거거든요. 이걸 반복할 때마다 끄는 뉴런을 다르게 쓰는 거예요. 아까는 요거 껐다가 다음에는 얘를 껐다가 하나씩 하나씩 다르게 끄는 거죠. 랜덤하게. 그러면 잘 학습할 수 있는 결과물이 약간 좀 제한이 생길 거기 때문에 드랍아웃이라는 걸 적용해서 과대적합을 좀 제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이걸 뭘 끌 건지 결정할 필요는 없고요. 층을 하나 더 두는 거예요. 드랍아웃이라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나중에 층을 하나 추가해요. 학습하는 중간에다가. 그럼 그 드랍아웃을 통해서 특정 뉴런이 한 번씩 꺼지게 동작을 합니다. 알아서. 그리고 옵티마이저. 옵티마이저, 최적화하는 작업이고요. 최적 가중치를 찾아주는 알고리즘이 있는데 기본 경사 하강법 옵티마이저 SGD 클래스라고 하는 녀석이 있어요. 얘를 이용해서 어떤 최적 가중치를 찾을 수 있게 해줄 건데 러닝 레이트 학습률 경사 하강 그 범위죠. 경사 하강 간격을 얘기하는 거고요. 모멘텀, 네스테로브 모멘텀 뭐 이런 것들이 있대요. 요걸 이용하면 경사 하강 속도를 점점 늘리는 뭐 이런 작업으로 처리한다라고 하고 네스테로프 모멘텀 최적화라는 걸 적용한다면 모멘텀을 두 번 반복하는 느낌이라고 합니다. 다 수학이고 뭐 성능이 좋아질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옵션으로 추가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모멘텀이 뭐냐? 기본적인 옵티마이저 얘는 이제 경사 하강법을 쓸 건데 경사를 내려오는 작업을 지금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로 돌아간다. 기본값은 그렇다고 해요. 반면에 모멘텀을 적용해 주면 경사를 조금 더 빠르게 내려간다. 지금 보면 가속도의 개념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내려가는 속도가 처음에는 이렇게 좀 타이트한데 점점 빠르게 내려갈 수 있는 뭐 이런 개념으로 표현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적응적 합승률 요걸 이용하면 모델이 최적점 경사의 하강으로 가면 갈수록 학습률을 낮춰서 왜 이렇게 뚝뚝뚝 내려가다 보면 잘못 내려가면 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러지 않도록 점점 가까워진다 가까워진다 할수록 타이트하게 가는 거죠. 그래야 잘 깔끔하게 안착할 수 있으니까. 이런 용도의 애들이 에이다 그레드, RMS 프로, 아담 뭐 이런 애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걸 한번 쓱 봅니다. 적응적 학습률 방식의 옵티마이저 방향별로 러닝 레이트가 동일하다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경사를 내려갈 건데 이쪽으로 가나 이쪽으로 가나 이쪽으로 가나 이쪽으로 가나 어디로 가나 가는 보폭이 똑같다는 얘기죠. 보폭이. 빠른 방향으로는 더 빠르게 내려가고 즉 경사가 뭐 여기 서 있다고 해봐요. 이쪽으로 내려갈 때는 경사가 가파르지 않으니까 조금 가고 이쪽으로는 경사가 가파르니까 빨리 내려가도 되잖아요. 그죠? 딱 서 있는데 경사가 가파른 쪽으로 더 많이 내려가게 하자.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 거라고 해요. 최적 파라미터에 도달할수록 학습률을 낮춰주면서 점점 가까이 갈 수 있게 만들자. 그래서 방향별로 어느 쪽으로 가냐에 따라서 러닝 레이트를 다르게
보폭을 다르게 가져간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녀석이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기본값일 텐데 이전 경사를 보고 업데이트할 때마다 모든 축을 공평하게 업데이트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앞에 있는 에이다 그레드를 조금 수정, 보완한 개념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써보시면 코드에서 보이시겠지만 옵티마이저라는 옵션 파라미터에 RMS 프롭 요게 이제 기본값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 앞에서 봤던 에이다 그레드는 훈련이 진행되면 될수록 학습률이 작아지기 때문에 0에 수렴하도록 동작을 할 거고 얘는 최근 기울기만 따진답니다. 최근 기울기. 이전에 얼만큼 했는지에 따라서 다음으로 얼만큼 갈지, 다음으로 갈 때는 또 이전에 얼만큼 했는지에 따라서 또 다음으로 얼마나 갈지 이런 식으로 부분적으로 학습률이 0이 되지 않도록 만드는 거래요. 그다음에 아담 얘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하는데 모멘텀 최적화와 RMS 프롭의 장점을 접목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적화를 시키고 싶다라고 하면 그냥 이거 쓰시면 돼요. 아담 아니면 RMS 프롭 갖다 적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구글링 하니까 이렇게 멋있게 나오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옵티마이저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이거 애들 떨어지는 거 보이죠? 경사가 어떻게 만들어졌냐. 보통 이런 경사만 보다가 이제 3차원의 경사를 보면 조금 더 감이 옵니다. 애들 떨어지는 거 보세요. SGD, 모멘텀, 네그, 에이다 그레드, 뭐 에이다 델타, RMS 프로 뭐 이런 애들이 있는데 각각 애들이 어떤 차이점을 갖는지를 이미지화 시켜 놓은 거죠. 봐도 모르겠어요. 경사를 하강한다는 것만 알아. 여기서 만들어진 이 경사라고 하는 것들은 다 오차를 통해 만든 경사입니다. 오차를 통해서 만든 경사. 그 경사를 어떻게 해야 가장 아래까지 잘 내려갈 수 있는지, 얼만큼 내려가야 되는지를 찾아낸다라고 보시면 되고, 각각의 특징들이라고 하는데 모르겠네요. 어려워요. 이거 이제 수학을 좀 하면 완전히 이해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대략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딥러닝은 결국 머신러닝의 한 종류일 뿐이고요. 마치 우리가 분류를 할 때 로지스틱 회귀를 썼다, 아니면 랜덤 포레스트를 썼다, 이런 것처럼 신경망을 쓴다. 이런 식의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되고, 대신 딥러닝은 좀 더 대량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신경망을 통해서 좀 더 명확한 학습을 하는 그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인공신경망 하면 ANN 이걸 얘기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필요한 개념은 활성화 함수가 뭐가 있구나, 그리고 경사하강법이라는 건 어떻게 사용이 되는구나, 순전파, 역전파의 흐름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인공신경망이 분석하려고 하는, 학습하려고 하는 머신을 만들기 위해서 무슨 머신을 만들 건지에 따라 이미지 관련된 머신을 만들 거다 그러면 CNN을 쓰게 되는 거고, 그 CNN을 쓸 때는 패딩, 스트라이드 이런 값에 따라서 동작을 하겠죠. 그리고 결과를 만들 때 풀링 작업도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 밀집층 연결해주고 그래서 전체 구조가 만들어지게 된다. 이런 얘기고, 순차 데이터를 처리하고자 했을 때는 RNN의 개념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RNN은 순환하기 위한 출력값이 다시 입력으로 들어오는 형태의 어떤 녀석이 있고 걔를 셀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이 녀석이 만들어내는 결과값은 은닉 상태라고 부른다는 거고, 이 셀의 동작을 펼쳐놓게 되면 단계별 한 단계 한 단계를 타임 스텝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인 구조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성능 향상을 위해서는 특정 뉴런을 꺼버리는, 계산에서 제외시키는 드랍아웃을 적용하거나 정규화, 스케일링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값을 좀 수정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옵티마이저를 적용해서 경사를 내려오는 것들을 좀 더 최적화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녀석들도 있고요. 뭐 전이 학습이라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이전에 만들었던 것과 연결될 수 있게끔 뭐 하는 학습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용어들이 많이 있을 텐데 정말 기본적인 것들만 한번 훑어본 겁니다. 여기서 봤던 개념들을 대략 훑어서 정리하시고, 그리고 나서 딥러닝을 조금 공부해 보시면 다 비슷한 얘기하고 있을 거라는 것도 이해할 수 있어요. 입력하는 게 하나의 층이고 그걸 가지고 뭘 처리하는 게 은닉층이라고 하는 거고, 그 은닉층의 구조가 CNN이거나 RNN이거나 이럴 수 있다는 얘기고, 결과를 표현하는 출력층을 통해서 결과값 만들어낸다는 거. 요 기본 흐름이 베이스가 된다는 걸 이해하시고 나면 딥러닝 공부하는 것도 훨씬 편하실 겁니다.